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사고 후 평생 장애 지금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잠깐 쓰라 했더니 새로 지어버린 건물, 재개발 세입자 주거 이전 및 보상 기준은 고액 보증금 임차인 상가 임대차법 보호 못 받나?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2.3톤짜리 철판이 넘어져서 다른 구역에 일하던 용접공이 숨진 현대중공업 조선소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항소심 법원이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던 장소가 아니어도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장이라면 출입 통제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던 사안입니다. 작업장 경계를 좁게 해석해서 책임을 피하려 했던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대형 조선소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넓게 인정했던 판결입니다. 네. 이 현장에서의 산재 사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은 2021년 2월로 돌아가는데요. 울산 동구 소재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당시 2.3톤가량의 외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기울어지며 인근에서 용접을 준비하던 40대 작업자에게 떨어져서 협착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고가 난 장소가 사망한 사람이 근무하는 자기 작업장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망 사건인데요. 먼저 앞선 1심과 2심 판결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장소까지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가 작업장 편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근로 중인 장소로 한정할 수 없다라면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근로 내용과 구역 구분과 무관하게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어땠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의 대표, 부장, 팀장, 팀원과 현대중공업 법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인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듯 업무 중에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사실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크게 봐서는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기는 한데요. 업무 중 사고, 시설물 사고, 행사 중 사고, 휴게 시간 사고, 기타 업무 관련 사고 등인데요.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는 이제 업무 중 사고로 구분을 하고, 회사 건물이나 기계 설비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시설물 사고, 혹은 회사 행사나 준비 과정에서 다친 경우를 행사 중 사고,
쉬는 시간에도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를 휴게 시간 사고, 혹은 이제 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된 모든 사고를 기타 업무 관련 사고로 하는데, 위에 인정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의로 다친 경우, 두 번째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습니다. 고의로 다친 경우는 이제 업무와 무관하게 위험한 행동을 한 경우, 두 번째 이제 범죄 행위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는 절도나 폭행 등 범죄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산재 시 유족들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산재 유족 보상 신청 절차와 주요 쟁점까지 짚어주실까요? 네, 산재 유족 보상 신청 같은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이제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있고요. 5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먼저 이제 유족 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망 진단서, 재해 조사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일단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조선소 용접공 철판 끼임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뭐 사고 경위서, 작업 지시서, 안전교육 이수 현황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 같은 게 이제 중요했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고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에 대한 면담, 작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이 병행하여 진행되고 최종 인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근로자가 평소 실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장이라면 출입 통제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는 회사에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선 장애를 얻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꾸 지금 현재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선 이제 한참 됐다 보니까 네. 이제 치매가 살짝 오셔가지고선 기억을 갖다 가물가물하시고 옛날 기억만 하시고 이상한 얘기만 하시고 좀 나하고 차원이 좀 이상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얘기가 좀 많이 틀리거든요. 이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네. 뭔가 예. 법적 조언을 구하시려고 전화를 주셨을 텐데 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나 어떤 고민은 무엇인지 저희가 말씀을 좀 더 들어볼까요? 지금 네. 제가 지금 장손이다 보니까 이제 네.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장자매시고 나도 장손이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나도 25살 때 아버지가 대장암이 걸리셔가지고서 이제 항암 치료 끝나신 바람에 제가 다친 상태로 살다 보니는 아버지한테 이제 효도할 상태가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다쳤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선 뭐랄까 아버지한테 효도 좀 한다고 그래서 장가를 가가지고서 애를 둘을 낳았거든요. 네네. 둘 낳아가지고서 이제
하고 그 아버지가 일하시려고 하는 데서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계속 일을 하다가 뭐 저한테는 보상을 갖다 하나도 안 해주시고선 있는 상태에서 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건 돈 가지고선 계속해서 살았는데 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내 돈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돈 있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왜 돈을 달라고 그러냐 했더니 장가 보내주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선 그 돈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돈을 통장 갖다 다 드렸더니 나보고 순 도둑놈 새끼라고 그러시더라고. 네, 지금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님과 여러 기억에 대한 좀 많은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네. 미리 전해 듣기로는 그 교통사고, 어릴 때 당하셨던 교통사고와 네. 관련해서 의료 과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고 그것도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네. 병원에서 이제 내가 다쳐가지고선 그 오늘 그러니까 이제 얼굴만 다쳤으니까 눈을 다쳤으니까 네. 그냥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17 그 환자실에서 이제 아니 중환자실이 아니라 이번 응급실에서 이제 일요일 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선 응급 인턴들이 와가지고 얼굴 엉망진창으로 꾸며놨다고요. 네. 그런데 엉망진창으로 꾸며놓으니까 아버지가 한숨을 막 쉬시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그 이제 퇴원할 적에 됐는데 갑작스럽게 급성내막염병이라는 게 와가지고 합병증이 왔어요. 네. 그래서 좀 의료 과실과 관련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네. 네. 어쨌든 기본적인 사연은 잘 들었습니다. 옆에 송득범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좀 네.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지 방법은 없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궁금하신 사항을 좀 잘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아까 이제 그 의료사고 혹은 과거에 이제 다치셨을 때 병원에서 제대로 뭐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정확히 병원에서 어떤 당시에 잘못을 했어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생각하셨던 거고 그게 몇 년 전이었는지 그거부터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네. 그 내가 그 순천병원 천안 순천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내가 거기 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네. 다쳐가지고 응급실로 일요일 날 다쳐가지고선 응급 인턴들이 와가지고서 얼굴 엉망진창으로 꾸며놓고 네. 그런 담당 의사가 이제 잡혀가지고 마중구라는 사람이 잡혀가지고서 이제 그 선생님이 나를 치료를 해주셨었는데 네. 그 선생님이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오늘 내일 퇴원하라고 그랬었는데 갑작스럽게 합병증이 오는 바람에 눈을 갖다 뒤집어 까고서 이제 꿋꿋하게 굳어가니까 의사가 막 주사를 많이 놓더라고. 그러더니 얘가 가망성이 없다고 어머니 아버지 준비해 주셔야 되겠다고 어머니 아버지를 집에 보내시더라고. 네. 그건 영안실로 보내라고 사인해놓고 담당해서 퇴근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선 영안실 그 담당 당직의사가 차트를 저한테 보더니 영안실 보내라고 사인돼 있으니까 영안실 직원을 불러가지고선 나를 들어가는 도중에 내가 영안실 문 열고 들어가는 도중에 내가 좀 아파가지고 척추사 맞은 것이 아파가지고선 꾹 들어갔더니 직원들이 놀래가지고선 담당회사 찾아가지고 담당회사 와가지고 보더니 깨어났다고 1,000원이라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불러가지고선 부모님 부르라고 해서 부모님이 또 왔단 말이에요. 네. 와가지고서 보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의사가 척추상 온 것이 이제 사는 것 같다고 그랬다고 그래. 아니 당신이 사인해놓고선 퇴근해놓고선 무슨 소리냐. 네. 원장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원장이 서울에서 이제 와가지고선 그 아버지하고 합의를 봤었단 말이에요. 네. 합의를 봤던 것이 나 성형수술을 갖다가 이제 평생도로 갖다 시켜줄 테니 의사 구속시키지 말라는 합의로 갖다 이제 일본에서 선생님을 갖다가 이제 초빙해가지고 오셔가지고선 저를 수술시켜줬거든요. 네. 25살 때까지 이제 수술 시켜주고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수술은 거의 안 하고선 그냥 제가 이 눈 의안을 갖다 다시 강남 성모병 가서 의안 끼고선 한 수술을 갖다가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상태인데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순절병 내가 좀 아프면 병원을 가가지고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 담당했던 선생님이 그 차트가 없다 보니까 네. 성적도로 무료로 갖다 수술시켜준다는 그런 차트가 없다 보니까 그 수술비 같은 거 뭐 치료비 같은 걸 받더란 말이에요. 네. 그게 내가 내야 되는 건지 그 차트를 갖다 찾아가지고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선 전화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초등학교 때 사고를 당하셨으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에서 한 4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30년 됐어요. 31년 됐어요. 31년 정도 되셨고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 주시기로는 담당 의사가 가망이 없다라면서 네. 영안실로 영안실로 옮기려고 사인을 했는데 해놓고선 담당에서는 퇴근해버린 거 상태라고. 담당 의사가 퇴근을 했는데 영안실로 네. 옮겨지는 도중에 본인이 깨어나셨다고요? 예. 그러면 요 천원이라고 그러면서 의사가 네. 그 아버지가 방방을 뛰시니까 네. 원장 나오라고 아버지는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원장을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 네. 원장님이 하도 오셔가지고서 이제 아버지하고 합의를 본 도중에 생명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얼굴에 대한 성형수술을 평생도로 시킬 테니 의사 구속시키지 말라는 조건에 한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보신 것 같더라고. 의사하고 싸움에도 또 의사 또 면허증 주기려면 또 면허증 따기도 힘들다고 공부하기도 힘들다고 그 사람 살리자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좋다 그래서 그 원장이 그래서 일본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갖다 한국으로 초빙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딱 보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아버지 보고 들으셨죠? 이분이 고쳐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저들 맨날 매년 1년에 2번씩 수술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1년에 2번씩 성형 수술을 시켜주는 비용은 받지 않고요. 무료로 했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나서 이제 내가 25살 이제 장가가고 나서 장가 때쯤 돼가지고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 원장님이라는 사람이 네. 아버지한테 그 돈을 갖다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선 아버지가 여태까지 잘 고쳐졌으니까 이제 돈을 빌려줬나 보더라고. 원장이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다고요? 예,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단대병원 그 종합병원에서 네. 그 일하시다가 다른 데로 이제 자기가 개원하시잖아요. 네. 예, 개원하시면서 이제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1억을 빌려주신 것 같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폐암으로 갖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대로 돈을 갖다 낸 상태로 그때고 나는 나 상태로 갖다 무료로 갖다 수술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돈 내던 상태니까. 그 돈을 빌려갔던 원장이 또 폐암으로 사망했다고요? 네. 그 사망한 네. 시점은 언제예요? 돌아간 시점은 한 벌써 8년 되셨어요. 8년에서 9년. 그러면 네. 지금 사고가 났던 것만 해도 33년 전인데 8, 네. 9년 전에 폐암으로 사망한 걸 알고 있었으면 그 동안에는 계속 교류를 하고 뭐 채무 뭐 존재라든지 이런 거는 그 상대방 의사가 인정을 해왔다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사망을 8, 9년 전에 폐암으로 사망했을 당시에 네. 그 해당 원장의 상속인들하고도 얘기를 한 게 있나요? 없어요. 저는 그분들 상속자들하고 저는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1억 원은 또 채권으로 빌려주셨다고요? 예. 그럼 빌려준 1억 원도 아직 못 받으신 상태고요?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럼 1억 원을 빌려준 거는 맞아요? 예, 맞아요.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빌렸다고. 그럼 빌려준 뭐 차용증이나 입금 내역이나 이런 건 있고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통장에서 나온 거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거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치매가 살짝 오셔가지고선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상태니까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아는 기억으로 갖다 하려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서 기억이 없으신 상태에서
가장 여기에서 해결하고 싶거나 뭐 네. 법률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을 알고 싶은 부분이 정확히 뭘까요? 가령 아버지가 치매시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본인이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뭐 당시에 빌려준 대여금을 어떻게 받을지, 아니면 아까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 그 해당 병원 혹은 의사를 상대로 뭐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 건지, 정확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글쎄, 민사상 책임을 갖다 지고 싶은데 그때 네. 당시는 합의를 갖다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제가 좀 차트를 갖다 좀 봤으면 좋겠는데 차트는 5년인가 10년밖에 그 기록을 갖다가 저장해두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네. 당시 또 수기로 작성을 하는 상태라 네. 컴퓨터로 갖다 작성했으면 뭐라도 있을 텐데 네. 수기로 작성해놓고 폐기를 해버렸으면 제가 알 수가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 그 의료 과실 아까 말씀하신 영안실로 넘어가고 뭐 네. 하는 과정에 네. 깨어나고 요거에 대한 거는 네, 그것만 확실한 알면은 어떤 내가 그 뒤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선 처리할 수 있겠건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궁금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답변을 네. 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네. 주세요. 네, 네네. 일단은 단계별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올리면 네, 쟁점들이 좀 그 나눠지는데, 아버님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기억이 흐릿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 심지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뭐 아드님이 이미 결혼하셨는데도 너 결혼할 때 뭐 해주려고 하니까 통장을 가져와라 했다가 또 뭐 욕설을 하고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증상은 전형적으로 이제 치매 증상에 해당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아버지의 치매와 관련한 아버지의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원하신다고 하면 그건 이제 성년 후견 제도라는 걸 통해서 본인이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으로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관리를 법원의 통제를 받아서 진행하실 수가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다음 두 그런데, 번째로는 네네네. 근데 지금 저도 네. 지금 그 눈을 다치고 나서 이제 그 뇌경색이 와가지고 네. 저도 후유증 장애로 왔다 이제 네. 뇌경색이 와가지고 노인성 치매가 살짝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저도 아들한테 이제 자식들한테 네. 다 밀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자녀분들은 성년이세요? 건강하게는 이상이 없는데 네. 생각이 예 지금 본인은 정확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제가 59살이요. 52살이시고, 그럼 자제분들은 지금 몇 살이세요? 올해 27살, 25살. 27살, 25살. 네. 그래서 일단 27살짜리는 대학교 다니고 25살짜리는 올해 혼인신고만 하고 내년 3월달에 결혼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버님의 그 어떤 재산이라든지 그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성년 후견을 하실 수 있고, 다음 두 번째로 본인의 재산을 혹은 관리하는 거를 자제분들한테 본인조차도 이제 어떤 사리 분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게 본인 스스로 느끼셔서 아이들이 했으면 저는 좋겠다. 관계가 없어요. 제 네. 거는 제 자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재산은 네. 제가 혼자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네. 그걸 갖다 아버지가 자꾸 내 재산을 갖다 가압류를 걸어 놓으셔가지고 상태라. 네. 아버지가 본인 재산을 가압류를 하셨다고요? 일단 지금 예. 제가 사실관계가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늘어나서 제가 질문하신 것만 답변을 딱 드릴 테니까 그걸 들으시고 혹시나 나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추가 사연을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아버지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싶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 본인이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어봐 주시고요. 네. 사연에 대해서 답을 쭉 드릴 테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전화를 다뤄주세요. 저는 그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그 말씀 주신 사실관계가 이미 한 30여 년 전에 벌어졌던 얘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통상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는 안날로부터 3년, 있음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실관계 자체가 이미 본인이 뭐 12살 때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제 52살이라고 하시면 거의 한 40년 가까이 지난, 혹은 아까 말씀하시기로 33년 정도 지났다고 하셨어도, 다만 거기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뭐냐면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합의한 그 부모의 합의 자체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 혹은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합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해당 당시의 병원 혹은 이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명백하게 있었다라고 하면 해당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이미 소멸시효 때문에 불가능한 게 원칙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어떤 합병증이나 기타 명백한 의료 과실로 인한 발생해서 발생한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 지속적으로 유지된 손해인 후유장애 자체가 그 이후에 발현되었거나 혹은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당시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어떤 법인이었다라고 하면 법인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당시에 이제 원장을 비롯한 담당 주치의 등이 의료과실의 주체였다라고 하면 의료과실의 주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혹은 당시 법인은 일종의 사용자 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법인과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후유장애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 그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해당 의사가 사망하였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망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기발생 채권이었다라고 하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다만 앞서 말씀 주신 그 전제 모든 건 뭐냐면 의료 과실이 있는 경우, 그래서 차트를 보고 싶다, 손으로 작성돼서 그걸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말씀 주신 사실관계가 그대로 팩트로 전제된 경우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이제 상당 부분 33년 혹은 40년 정도가 지나서 자료의 보관이나 보존 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료 과오 등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 환자 등이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해서 정보를 접근하거나 전문적으로 과실을 입증하거나 하는 게 어려운 걸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해당 뭐 차트라든지 전문 기술적으로 조정중재 담당자들이 뭐 문서의 제출이라든지 기타 사항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 순서상으로 본다면 지금 후유장애의 발생 자체가 지속되고 있고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제라고 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서 의료 분쟁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누가 어떤 과실을 언제 한 것인지를 특정시키고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면 그 배상 청구에 따른 손해액을 특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질문 주신 사항 자체가 너무 넓고 폭넓어서 이 정도까지만 오늘 말씀을 올리고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의료문제 그 중재원에다가 한번 전화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유튜브에 방송이 올라가니까요. 변호사님 조언을 좀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저희 집은 문중 소유의 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동네 분이 창고를 잠깐만 놓고 쓰겠다라며 부탁하자 저희 어머니가 문중에 따로 물어보지 않고 며칠만 쓴다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라는 약속은 사라져버렸고 동네 분은 전기를 연결하고 구조물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거의 작은 건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제 가족이 철거를 요청하자 상대는 처음에 허락했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선의로 잠깐 허락했던 것이 지금은 문중 전체의 문제로 커져버려 저희도 난감합니다. 잠깐 사용을 허락한 것이 법적으로 불리한지 지금이라도 철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문중 소유의 땅인데도 상담자의 어머니께서 임의로 타인에게 며칠만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사용권을 허락한 것일까요? 네, 일단 법적으로는 이 용어를 이제 사용 대차라고 하는데요.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빌려주는 그런 계약을 설명하는데 잠깐 쓰라고 허락하신 것 자체는 이제 일종의 사용 대차 계약이 허락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구두로 한 허락이 문중의 전체 의사처럼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네, 이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문중의 땅은 총유라고 해서 문중 종중원들의 공동 소유물로 보고 있고요. 총유물이고요. 네. 처분이나 변경 행위는 규약이나 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문중 대표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허락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문중 전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무건대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사실관계 중에 약간 특수한 부분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문중 소유 토지 같은 경우에 명의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중 네. 자체가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종중원이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도 그런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소유자의 허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효하지는 않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상대방도 어떤 용도로 창고를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전기를 연결하고 구조물 설치까지 한 것이라면 무단 건축에 해당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물건을 뭔가를 놓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용료를 얼마로 하겠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잠깐 놓겠다는 목적을 넘어서서 심지어 전기를 연결하고 또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까지 이제 설치하는 거는 사용 허락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관할구청의 신고나 허가 없이 지어진 구조물, 건물이라면 해당 자체가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불법 건축물 또는 불법 점유에 해당을 한다면 상담자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해당 소유 명의가 누군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명신탁이라고 하면 대외적 소유자로서 사연자분이 직접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요. 네. 명신탁 관계가 아니라면 종중의 이름으로 해당 내용을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고 또 불법 점유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이라도 사용 중지나 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네, 민법 제613조에서 사용대차, 돈을 내지 않는 사용관계와 관련해서도 명확히 정하고 있는데 기간을 정하게 하는 사용대차 같은 경우 사용수익의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만 잠깐 쓰겠다라고 하는 기간을 넘어선 것 자체가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로도 보입니다. 네. 상대가 사용 허락을 받았다라면 버틸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반박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내용 증명을 그래서 이런 때 활용을 하는데요. 네. 당시 허락은 일시적인 물건의 적치에 불과했고 건물을 짓는 것을 허락한 적 없다라고 하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시고요. 또 어머니가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중의 총유물인 경우에 그 효력 자체가 없다라는 부분도 함께 지적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중 땅인 만큼 어머님께서 많이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문중이 어머니에게 어떤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성 자체는 있는데요. 오히려 여기에서 가장 잘못한 당사자는 어머니라기보다는 그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가사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귀속 주체는 상대방으로 되고 어머니는 배상 책임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현재 재개발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이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계약서나 이사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 간다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견적서는 없어서 계약서를 보냈는데 왜 남의 계약서가 필요한지 걱정되고 궁금해서 상담 문의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상담자분이 제일 궁금한 내용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주인이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서 세입자에게 요구한 계약서와 이사 견적서 꼭 줘야 하는지, 그리고 저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해당 내용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해서 그 이후 시점에 이주 계획 공고가 나게 되면 이주를 위한 조합원들에게 이제 이주비 대출을 조합에서 주선하거나 혹은 조합이 직접 실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실제 그 집을 비운다는 거를 이제 증빙을 해야 해서 네. 그 목적으로 세입자가 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혹은 조합원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언제 이주 예정인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나 뭐 이사와 관련한 증빙 서류, 이사 견적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거를 조합원이 세입자에게 조합에 제출하기 위해 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에 어떤 사본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류를 건네줄 때는 세입자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 그 시점과 이제 이사 나가는 시점이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 어떤 확약 같은 거를 미리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인 확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지역 세입자분들에게 필요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세입자 주거 이전비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주거 이전비 보상의 원칙적인 대상은 뭐냐면 해당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터전을 잃게 된 분들에게 이제 이전을 위한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이라 시점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공람 공고 이래 3개월 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한 세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령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나 이주가 임박한 시점에 어떤 보상금을 노리고 들어와서 거주를 하면서 하는 것을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주를 하는 데에도 이제 보상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이라서 해당 그 기준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고요.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조합마다 이제 그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 2천만 원 남짓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그 보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구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무허가 건축물의 세입자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허가 건축물이 이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주거에 해당하는 자체가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일반 조합원과 달리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원에 해당하는지도 이제 기준이 조합 정관에 있는 경우에만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무허가 건축물의 세입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아까 말씀드린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 3개월이었다면 여기는 1년 전부터 거주한 경우에 주거 이전비 보상 대상으로 하는 등 좀 더 요건이 엄격하고 가중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신청 방법은 어떤지 알려주실까요? 네. 보통은 재개발 세입자의 이주비의 지급 주체는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 조합에서 이 주거 이전비의 보상 계획
공고를 일반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일반 공고가 난 후에 그 공고 기간 내에 조합에 방문해서 신청서, 주거이전비도 당연 지급 대상은 아니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초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뭐 통장 사본, 이거 왜냐하면 정당한 수령자로서 본인의 소유의 계좌로 지급되었는지가 조합 입장에서도 중요한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증빙 서류들을 지참해서 신청을 하시면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재개발 세입자 주거 이주비 신청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많은 분쟁이 되는 것이 바로 거주 요건의 유지입니다. 보상금이 확정된다거나 혹은 네.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이제 미리 전출을 가버린다라든지 이사를 가버린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내가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이었네, 주세요, 저도 주세요라고 하는 식의 이제 뒤늦게 사후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조합 측의 보상 대상자임을 확인받으신 후에 또 신청 절차까지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주민등록 초본과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와 기타 서류들, 통장 사본을 포함한 증빙 서류들을 포함한 신청 절차를 마치신 후에 그 이후에 비로소 이제 이사 시기를 잡으신 경우에 보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게 기간을 미리 충족시키지 못한다거나 혹은 미리 이사를 해버려서 보상금 다툼과 관련해서 분쟁이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액수가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금액이지만 그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는 큰 보상금의 액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또 주거이전비 대상이냐 아니냐 때문에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을 또 조합에다가 행정소송으로 별도로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간의 준수, 신청 절차를 지켜서 본인이 갖는 권리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 안내를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조언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보면 뭔가 그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언제 나가야 되는 이런 그 두려움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뭐 집주인이 달라고 하니 이것 때문에 어떤 본인이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염려는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서류와 관련한 그 원본은 당연히 본인이 보관을 하셔야 하고요.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한 분은 임대인이 갖고 있고 한 분은 임차인이 갖고 있어서 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향후에 어떤 분쟁이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원본으로서 그건 절대 누구에게 주면 안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사본으로서 임대인이 어떤 주거이전비 대출을 위한 서류 협조는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구청이나 조합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고 정당한 권리에 해당하는 뭐 이사비나 주거이전비 등의 권리를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2021년 7월 서울에서 의류 매장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건물주와의 임차 계약 조건은 보증금 5억 원에 차임 1,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정했는데요. 다행히도 작년부터 저희 매장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주 온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는데요. 건물주는 저와 같은 고액 보증금의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계약기간 4년이 끝나는 올 7월에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규정이 2018년에 바뀌어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2017년에 계약을 한 저는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계약을 연장하려고 했더니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고액 보증금을 내는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 건물주의 말이 맞는 겁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면 반은 맞고 반은 이제 틀리는 내용입니다. 네. 뭐냐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지역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사연자분이 환산보증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초과하면 법의 일부 규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취지는 뭐냐면 고액의 상가 임차인들 같은 경우 거꾸로 임대인에 비해서
그 교섭력이나 힘이 더 센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오히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라는 네. 이유에서 네. 그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낮은 금액의 상가 임차인들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계약 갱신 요구권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건물주의 말에 이 부분 나머지 절반은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상담자가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얼마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의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 그러니까 기존 보증금과 월세 곱하기 10 한 금액이 9억 원을 미만일 때, 9억 원 이하일 때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전면적인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자분의 사례를 적용해 보면요, 보증금 5억에 차임이 1,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산 공식을 말씀을 올리면 네. 환산 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 보증금 더하기 월세에서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령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5억 원이었기 때문에 5억 원은 그대로 환산보증금에 플러스되는 금액으로 남고요. 월세가 이제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1,000만 원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제 10억 원이 되죠. 그러면 네. 종전 보증금 5억 원에 환산 보증금 10억 원을 합한 15억 원까지가 이제 환산 보증금의 기준이 되고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서울 지역의 환산 보증금 기준 액수인 9억 원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소액 임차인이 아닌 고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담자께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개정 이후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보호, 기타 차임연체와 해지 등 핵심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물주가 마음대로 나가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건물주는 불가하다고 주장을 한 상황인데요. 계약 연장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이제 부칙과 관련해서 사연자분께서 가장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 것 같아요. 네. 보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법률에 따른 그 기간이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21년 7월 달에 연장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10년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6년 정도는 더 장사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건물주가 막무가내로 좀 나가라고 주장할 상황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담자분은 앞으로 건물주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건물주분한테 이때는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시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환산 네. 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하겠다라는 의사를 통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사가 잘 되시니까 건물주분께서 이제 조금 무리하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내용을 잘 담아서 내용 증명 등으로 응하셔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송득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